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고된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경호처 수뇌부를 잇따라 소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를 방문해서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8일에 선임계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무산된 지 4일 만인데요. 네. 이렇게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공수처가 지금 굉장히 그 체포영장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공수처가 법 외 기관이고 말하자면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화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뭔가 그 접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지난 8일 날 벌써 이제 선임계 제출하러 갔잖아요. 근데 갔는데 그때 공수처가 접수를 안 하면서 이유를 뭐라고 냈냐면은 중요한 그 어떤 그 채용 일정이 있어서 그 면접과 이런 진행을 하느라고 못 받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좀 민원실에 놓고 가면 우리가 나중에 사후 접수하겠다 해서 무산이 된 건데 아니 지금 대통령 이 체포영장 그다음에 그 관련한 뭡니까 변호인단 선임 이런 것들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가 지난번에도 무리한 이유로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점점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그다음에 양측의 충돌이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선임계를 내므로써 접점을 찾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출석 일시라든가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조사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도 많이 양보를 한 겁니다. 그동안 뭐 공조수사본부니 그다음에 뭐 내란죄 수사할 수 없는 공수처가 하니해서 사실상 그 거부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대화로 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임계를 정식으로 낼 테니 우리와 대화를 하자. 그런 시그널이고 그런 이제 절차적 착수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수처가 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도 한 트랙으로 놓고 보더라도 최소한 그러면 윤 대통령 측과 어떤 식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조사 방식과 조사 일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접점을 찾아야죠. 그렇지 않고 무조건 선임계 됐으니까 우리는 알아서 체포영장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건 공수처의 저는 전횡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이제부터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는 선임계를 내지 않았는데 이번에 냈습니다.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번에 선임계를 낸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양보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피해자 신분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한 그 방어, 변호인을 선임하는 부분, 뭐 권리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위를 했을 뿐이다라고 보여지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뭐 자진 출석을 할 것이나 또는 체포영장에 뭐 이렇게 응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관절을 요새화해놓고 장기전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이 국민의 여론들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의식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연관되어 있는 관련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가 지금 구속 기소가 되었고 또 이번 주부터 재판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까지 체포영장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그 여론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변호인단에서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기소한 상태에서 재판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체포영장의 집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또 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선임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는 14일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신변 안전, 불상사가 우려가 된다는 건데 대통령 측의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한 결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한 트랙으로 진행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한 트랙으로 진행되고 두 쪽으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그다음에 이제 탄핵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찌 보면 더 당면한 문제는 체포영장 발부예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신병이 구금이 될 수가 있고 또 구금된 상태에서 48시간 이내에 조사 맞춰서 또 기소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이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불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헌재 심리는 날짜가 딱딱딱 잡혀가지고 벌써 5차 기일이 잡혀버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한 그 수사기관의 지금 일정이 있는데 대통령이 여기 나가겠다고 공개적으로 해버리면은 이때 대통령의 모습이 드러나고 만일 이동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체포라도 하겠다고 또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변호사 선임계를 냈으니까 최소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출석하거나 할 때는 공수처가 얼만큼 지금 영장 기간을 받아뒀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때는 하지 말자. 서로 합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인단을 선임계를 내고 대화하는 창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이 왜 지금 헌재 심리에 나가서 본인이 왜 설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절박성과 당위성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이제 이른바 헌법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이른바 비상대권에서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 그걸 지금 뒤로 미루겠다는 거는 지금 일단 이 문제가 한 트랙 쪽에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협조 요청을 하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도 조율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공수처 입장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다면 대통령은 이 먼저 체포영장 건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심리가 2월 초에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가겠다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공수처 입장에서 굳이 뭐 사실 진실규명이 목적이고 수사를 제대로 하자는 게 목적이지 무조건 체포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체포영장 말고도 수사와 조사를 하자는 거지. 그렇다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접점을 좀 찾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 심리까지 받겠다 이런 목적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그동안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심리가 우선이고 그 이후에 이 형사 재판을 하는 것이 옳다 네. 이런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뭐 그 주장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지금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공조본 정확하게 공수처가 아니라 공조본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하는 공조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의 그 변론 기일에 맞춰 나가는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체포의 영장이 집행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본인이 뭐 변론 기일에 참석을 하겠다고 하면 이 과정 속에서 체포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할 수는 있어 보이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탄핵 심리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 탄핵 변론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달라라는 것을 지금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만큼까지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을지 저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께서 2월까지 변론기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헌재가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그리고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변론기일에는 앞서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 16일 변론기일부터 좀 본격적인 쟁점 정리가 시작되지 않겠냐 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은 그래서 최종 선고가 언제 내려질 거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현재 심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의 관심은 도대체 언제쯤 이게 결론이 날까?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120일 동안 할 수 있게, 180일 동안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이제 정해졌는데, 그럼 이제 그 최대치는 이제 6월 12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진실 규명과 방어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졸속으로 하거나 너무 빨리 서두르거나 하는 속도전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데 네. 일단 4월 18일이 두 분 헌법재판관의 이제 퇴임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할 거라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이 있으나 저는 그것 또한 예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심리가 이루어지는 게 관건이고 핵심인 거지 무조건 헌재가 날짜 잡아서 재판 진행해서 모든 것이 실체가 규명된다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례적으로 헌재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주 2회 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비춰서는 빠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어느 정도 속도에 대한 부담도 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중요한 건 대통령은 헌법상 부여된 비상계엄을 선포할 선포권이 있고 국회는 그걸 해제할 수 있는 해제 의결권이 있단 말이죠. 양쪽 다 동등하게 그걸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선포를 했고 채 서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국회는 또 해제 의결권을 또 발동해서 해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투게 될 겁니다. 나는 적법하게 했고 적법하게 해제했는데 이 과정에서 얼만큼 헌법과 법률을 내가 위반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그 헌법과 법률의 위반 정도가 내 직위를 박탈할 정도로 그게 위중한지 또 내 대통령 직위를 박탈하는 게 국가적 이익인지 이런 걸 이제 아마 다투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나갈 거라고 봅니다만은 전 나가서 대통령이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꼭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예상대로 4월 18일 전에 아마 최종 편결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긴 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를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두는 것보다는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대통령의 선포권과 국회 해제 일결권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이 모든 것이 헌법적 상황에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과정들은 다 한번 들여다봐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많은 분들이 4월 18일 전으로 예상하지만 저는 그 이후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4월 18일 이후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언제쯤으로 최종 선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선고와 관련된 모든 재판 일정은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평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언제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2번의 변론 준비 기일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변론 기일에 들어간다면 주 2회씩으로 지금 준비를 잡고 있잖아요. 네. 2월 말까지 하면 대략 한 20번 정도의 변론 기일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 때 대략 한 18번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면은 대략 20번 이상의 변론 기일을 갖는다면 아마 어느 정도 양측에서 주장하는 쟁점 관리는 상당 부분 다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빠르게 예측하시는 분들은 2월 말까지 변론이 마무리되면 3월 초 중순 정도에는 날짜가 최종 선고일이 잡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했느냐 또 법률을 위반했느냐 하는 부분만 가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많은 이 증인이라 또는 이 양측의 공방이 오고 가야 하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전망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빠르게는 한 3월 중순부터 물론 지금 4월 이후로까지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빠르게 헌정 질서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저는 뭐 3월 중에도 이 종국 결정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 2차 체포영장 집행 방어전을 주도할 인물로 보이는데 김 차장의 신병 확보가 영장 재집행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수처는 김성훈 차장의 이제 직무대행이니까 처장 직무대행이니까 그 신병 확보에 굉장히 그 주력을 하겠죠. 왜냐하면 지휘부가 이제 사실상 이제 박종준 전 처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김성훈 차장이 사실상 이제 최고 수뇌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성훈 차장의 이제 신병만 확보하고 체포영장이 성공된다 그러면은 일단 경호처 지휘 라인을 무력화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으로 또 본부장 같은 사람들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김 차장 한 명의 또 신병만 확보한다고 과연 그러면 경호처 전체가 또 와야 될 것이냐도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지금 경호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좀 분분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이 권한대행,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가 중지됐을 뿐이지 대통령으로서 현재 국가 원수의 입장으로도 대외적으로 다 명시돼 있고 그다음에 모든 권한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살아 있는 거기 때문에 적법하게 경호처가 경호를 해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공조수사본부라는 이름으로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오지만 사실 공조수사본부라는 그 말 자체, 그 기구 자체도 일종의 법 외 기구입니다. 우리가 법 내에 있는 기구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합동수사본부라고 지휘라인이 있는 수사본부들이 공동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각자 트랙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냥
또 수평적 대열의 법 외 기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는 그런 영장 집행 물론 법원이 발부했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발부를 해준 주체가 우리 인정할 수 없는 법 외 기구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충돌이 있는 건데 저는 김성훈 차장의 신병만 확보한다고 과연 경호처가 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방어를 포기할 것인가 그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물리적 충돌보다는 어찌되었든 저는 그 해결을 접죠. 보니까 중요한 건 방점은 조사에 있는 거지 체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중요한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대통령을 꼭 끌고 나오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내는 게 중요한 거라면 그쪽에 저는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 차장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른 영장 재집행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김성훈 차장도 지금 3번이나 불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연히 공조본에서는 체포영장, 이거는 공수처죠.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아마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체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경호처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동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예. 또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의 내부 그 통신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망에도 지금 이번 그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아서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 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차장이 이것을 삭제를 지시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경호처 직원들도 상당히 많은 동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게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지만 체포영장의 집행이 과연 대통령에게 위해가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젊은 이 경호관들도 많다는 뜻이고 지금 경호처가 이 수직적인 그 조직으로서 명령으로서 이 사람 이 지금 경호관들에게 이 대통령을 지키라는 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올바른 명령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호처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경호관들을 이 사지로 몰아세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하겠다 하면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은 다 해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당당하게 조사를 받고 또 탄핵 심리에도 임하겠다고 했던 그 말씀은 여전히 지금까지 유효하다면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생시키고 불안에 떨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김상훈 차장도 마찬가지로 이 경호처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고 경호처의 후배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이 일방적인 맹목적인 충성심만이 지금 경호처에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경호처 내부 동요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찰에 3차례 소환 통보에 이제 불응했고 따라서 이제 지금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인데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진아 경호처 본부장은 경찰에 출석해서 고강도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호처 지휘부에서 좀 균열이 생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균열이 생겼다고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박종준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경찰에서 지금 이제 이 공권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경찰과 이 경호처의 직원들이 이렇게 맞서는 모습, 특히 거기에서 물리적 충돌 또는 혹시나 또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유혈 사태까지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 책임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괴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 후배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 박종준 전 처장이 본인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경호처의 역할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또 강력하게 낸 바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결국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 또 이게 합법적으로 발부된 이 체포영장을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경호처의 직원들을 이 사지로 내몰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본인도 좀 괴로움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그 김 차장이 좀 강경파로 분류가 되고 있고 또는 전 그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또 이 라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으면서 무조건적으로 대통령을 결사옹위하겠다 뭐 이런 지금 뭐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경호처 안에도 다양한 생각이 있고 또 지금의 이 상황이 적법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쟁 저는 분명히 경호처 내에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휘부에 균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지금 경호처 이진아 본부장 같은 경우가 조사를 받고 자진 출석하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경호처가 말하자면은 그 공수처의 그런 체포영장, 그러니까 소환 요구라든가 이런데 일체 거부하는 건 아니다라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측면에서 김 차장의 지휘로 쭉 가는 건 맞지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경찰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그러니까 경호처 전체가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제 수사에 불응하는 것 아니다 이런 신호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한쪽대로 우리는 대통령을 보위하고 방어하는 데는 경호처의 소임을 다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능하다면 조사받을 수 있는 사람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그런 쪽으로 저는 일종의 그 두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는 측면을 봐야지 이게 내부의 균열까지 간다고 저는 제가 그렇게 좀 미리 예단하기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지금 사실 경찰의 외곽이라든가 이제 국방부의 외곽 부대들이 이제 앞으로 그 방어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방어하기가 좀 어려워졌다는 점들은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경호처 인력뿐이기 때문에 과연 얼만큼 뭐 700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경호처 경호처의 모든 그 인력들이 과연 얼만큼 효율적으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내냐 이게 이제 관심사지. 사실상 이제 그 외곽은 외곽은 이제 좀 뭐랄까 이제 경찰 그다음에 국방 그러니까 그 수방사 이런 이제 그 외곽 경호 부대들은 이제 앞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오면은 자신들이 이제 거기에 그 무력으로 방어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호처가 얼마큼 이제 단일 대우를 유지하느냐 이게 관건이 된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지휘란이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에 저는 경호처가 그래도 대통령을 옹이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부합하는 마지막까지 본인의 소명을 다할 거로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경호처에 동요가 있다면 균열이 있다면 체포영장 재집행이 더 수월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고 또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 차장이 경호처 내에서도 강경파로 꼽히는 만큼 김 차장을 중심으로 경호처가 더 결속해서 더 체포영장 그 집행 저지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로서는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체포영장 재집행 시점과 방식 어떻게 좀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지금 벌써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경찰은 어떻게 공수처와 그 영장을 집행하는 공조본은 어떻게 하느냐면 심리전을 펼칩니다. 우리가 다양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 뭐 헬기서부터 특공대에서부터 굉장히 경호처의 그런 물리력을 넘어서는 아주 센 그런 화력을 가진 부대들을 우리가 동원할 수도 있다라고 흘렸다가 또 발을 뺐다가 아니라고 또 부인했다가 그리고 주말에 할 수도 있다가 했다가 야간에 할 수도 있겠다고 또 했다가 굉장히 심리적으로를 펼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외곽 경호 부대들이 이제는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경호처만 남았다 보기 때문에 경호처를 어떻게 와해시키면 될 것인가가 아마 공수처와 공조본의 전략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말하자면은 심리전 전략을 조금 더 계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벌써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호처 내부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또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경호처 병력만이 남았을 때 그 어느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서 경호처 병력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좀 제압해서 빼내는 그런 형식으로 뭐 며칠이 걸리더라도 그런 식의 영장 집행을 하지 않을까 싶은 그 전망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대통령의 그 체포 모습을 전 세계에 그게 공수를 해야 될 일인 것인가? 조사만 하면 될 일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저는 그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영장 재집행 전략 어떻게 세웠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뭐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께서도 이미 영장 발부가 됐다면 그것은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공조본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것 이것은 뭐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집행 시기가 문제인 것인데 저는 뭐 주말이 오늘까지 지나고 있으니까 아마도
주중에 이 영장이 집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뭐 더 늦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경호처가 제일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뭡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본인의 생명까지도 내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예감으로 대통령을 그동안 지켜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경호처의 직원들이 자괴감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대통령을 정상적으로 합법적일 때 지키는 것이지 지금처럼 대통령이 어떤 내란 이 피의자로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 맞느냐라고 보인다면 여기엔 또 동요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또 이 지난 1차 때에도 그랬습니다만 사실상 굉장히 강하게 저항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경찰 체포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갔을 때는 큰 저항 없이 1차, 2차 저지선이 붕괴가 되고 3차 저지선에서 마지막 이제 경호처 직원들하고의 몸싸움이 약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거기에 경호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화기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큰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1차 때는 철수한 건데 아마 지금 이 공조본에서는 그런 모든 과정들 또 상황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집행에 있어서는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권력들이 이 정부에서 이 각 기관들 사이에서 이 충돌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온다라는 것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어떤 국민들만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오고 민주주의를 안착시켰던 그런 모습들을 부러워했던 나라들마저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약한 나라였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빠르게 해소되는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크게 작용된 리스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저희를 마음 아프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빠르게 본인의 결심을 좀 달리 하시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또 책임지고 아직까지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직위에 계신 분으로서 좀 결심을 하시는 게 좋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